딸이 9천만 원을 잃었다는 걸 부모는 석 달 뒤에야 알았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코펜하겐의 늦가을. 비가 그친 골목길에서 자전거 체인이 삐걱거렸어요. 이수진은 덴마크어 교재를 펼쳐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 석 달째. 24살. 성실하고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죠. 책상 위엔 남색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선물해 주신 거였습니다. 속표지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혼자 버티지 말 것. 수진이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따뜻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창문 밖 호숫가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등이 구부정했죠.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외롭구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으시죠? 덴마크 주재의 한국 대사관 민원실입니다. 낮고 차분한 여성 목소리였어요. 수진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무슨 일이지? 상담원은 정확히 수진이의 이름과 여권번호 뒷자리를 말했어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귀하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가 국제금융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어요. 지금 즉시 신고하시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했어요. 개인정보 유출? 금융범죄?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피해자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고하시면 완전히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바로 스카이프를 설치해 주세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화상으로 직접 확인해 드려야 해요. 수진이는 망설였어요. 시험 과제 제출 마감이 코앞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겹치다니. 지금 처리하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스카이프가 설치되는 동안 수진이는 일기장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혼자 버티지 말 것이라는 글씨가 손끝에 닿았죠. 하지만 그때의 수진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제 막 거미줄에 걸려든 걸. 설치 완료되셨나요? 그럼 이제 국제공조팀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호숫가 벤치에 할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 순간 수진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씁쓸하고 외로운. 하지만 곧 그 느낌을 떨쳐냈죠. 이수진 씨? 연결됐습니다. 이제부터 국제공조팀에서 직접 안내해 드릴 거예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낮고 권위적인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공조팀 최민호 팀장입니다. 케이스 번호는 K-2024-1108-0147입니다. 법조문을 읽듯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금부터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녹음이나 녹화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서죠. 수진이는 긴장했어요. 국제공조팀? 케이스 번호? 뭔가 굉장히 공식적인 일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개인정보 문제라고. 좀 무서웠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니까 다행이야. 그 글씨는 떨려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스카이프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제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뒤쪽 벽에는 경찰청 엠블럼 같은 게 보였어요. 가끔 무전기 소리도 들렸죠. 김경사입니다. 어제 신고해 주신 사건 담당자예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지금부터 정확한 조사를 위해 화면 공유를 해주셔야 합니다. 노트북 화면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해요. 수진이는 주저했어요. 화면 공유요? 개인적인 게 많은데.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시니까 걱정 마세요. 다만 범죄자들이 귀하의 계정을 해킹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요. 김경사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혹시 협조가 어려우시면 강제 귀국 조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범죄는 본국 송환이 원칙이거든요.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제 귀국? 그럼 학업은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협조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시작됐어요. 노트북 바탕화면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이게 됐죠. 은행 앱 아이콘들도 개인 폴더들도 모두 좋습니다. 이제 위치 공유도 켜주세요. 조사 기간 동안 귀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해요. 수진이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앞으로 매 정시마다 행동을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오전 9시, 10시, 11시 이런 식으로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김경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분들께는 이 사건을 절대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기밀이거든요. 혹시 누설하시면 방해 업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 카메라를 켜두세요.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요. 이 말에 수진이는 당황했어요. 화장실까지요? 네. 범죄 조직이 언제 접근할지 몰라서요. 귀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날 밤 11시, 수진이는 첫 번째 행동일지를 보냈어요. 오후 2시 도서관, 오후 5시 마트, 오후 7시 저녁 식사, 오후 9시 과제 작업, 현재 취침 준비 중.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감시받는 것 같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죠. 내 안전을 위해서니까. 창가에 놓인 남색 일기장이 희미한 달빛에 비쳤어요. 여전히 펼쳐진 채로 수진이는 일기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선생님께 감사드려야지. 이런 상황에서도 일기 쓰는 습관이 있어서 마음이 정리돼.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선배 윤지연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수진아, 요즘 연락이 뜸하네. 무슨 일 있어? 수진이는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어떻게 답해야 하지? 김경사가 말했었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아니야, 언니. 과제 때문에 바빠서 그래. 짧게 답했어요. 지연이는 곧 다른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이거 봤어? 요즘 덴마크에서 한국인 대상 전화 사기 늘어난다던데. 인터넷 기사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 기사를 클릭할까 말까 망설였죠. 그때 스카이프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지연 씨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김경사였어요. 네. 왜요? 사건 보안을 위해서입니다. 혹시 범죄 조직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수진이는 어쩔 수 없이 채팅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어요. 앞으로 모든 메신저 대화는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수진이는 지연의 연락을 피했어요. SNS 알림도 꺼뒀죠. 일주일 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안녕하세요. 검찰청 국제범죄수사과 박검사입니다. 더욱 권위적인 목소리였어요.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해외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인신매매? 수진이는 온몸이 굳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귀국 후에도 계속 수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박 검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혼거 수용도 각오하셔야 하고 부모님께도 통보가 갈 거예요. 수진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런 걸 피할 방법은 없나요? 완전히 협조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주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날 밤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수진아, 공부는 잘 되니? 어머니 박정자의 목소리였어요. 52살. 딸을 많이 믿고 아끼는 분이죠. 네, 엄마. 잘 되고 있어요. 수진이는 밝은 척 했어요. 걱정 끼쳐드릴 수 없으니까. 건강관리 잘해. 혼자 있으니까 더 신경 써야 해. 아버지 이도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55살.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죠. 네, 아빠. 걱정 마세요. 통화를 끝내고 수진이는 눈물이 났어요. 새벽 2시 또 전화가 왔어요. 내일부터는 외출할 때 꼭 단독으로 움직이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다니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진이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어요. 네. 그 순간 지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수진아, 전기 사기 조심해. 요즘 정말 교묘하대. 그 메시지를 읽고도 외면했던 자신이 생각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는 그 생각을 떨치려 애썼죠. 지연 언니는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야. 나는 지금 정말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바깥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월 15일. 드디어 그 말이 나왔어요. 무고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박 검사의 목소리였어요. 보증금이요? 네. 귀하가 범죄와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담보금이에요. 1200만 원입니다. 수진이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1200만 원? 그런 큰 돈은 없는데요. 부모님께 요청하세요. 사건이 끝나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보증금이니까요. 다만 지금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학교 행정 문제가 생겨서 계정이 동결됐어요. 생활비도 막혔고, 잠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얼마나 필요하니? 1200만 원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수진아, 그게 큰 돈인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급해요. 해결되면 바로 갚을게요. 결국 부모님은 송금해 주셨어요. 은행 앱을 켜고 이체 한도를 상향했어요. 김경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녹화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휴대폰 2대로 측면에서 촬영해 주세요. 이상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죠. 송금 완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절반은 끝났어요. 김경사가 말했어요. 절반이요? 더 있다는 뜻인가요? 아, 그게 자금 추적을 위해 가상화폐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수진이는 불안했어요. 가상화폐? 그날 밤 카드로 저녁을 사려다 결제가 안 됐어요. 한도 초과. 마트에서 무료 식품 코너를 기웃거렸어요. 빵 몇 개를 가방에 넣었죠. 창피했어요. 24살에 이런 신세가 되다니.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1200만 원을 보냈다. 이게 끝이길 바란다. 글씨가 흐릿했어요. 눈물 때문에. 밤 11시 또 전화가 왔어요. 이수진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범죄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요. 추가 자금 28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또요? 자금 추적을 위해 가상화폐로 전환해야 해요. 그래야 범인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진이는 정신이 나갔어요. 그런 돈 없어요. 그럼 사건이 장기화됩니다. 최소 6개월은 걸릴 거예요. 6개월? 수진이는 절망했어요. 결국 다시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엔 거래소에 가입했어요. 신분증을 들고 흔드는 인증 사진도 찍었죠. 이건 당신을 지키는 비용입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호숫가를 지나가며 전화를 받았어요.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를 또 봤죠. 여전히 혼자셨어요. 수진이는 숨이 가빴어요. 뛰어온 것도 아닌데. 그날 저녁 방 바닥에는 영수증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송금 내역, 거래소 인증, 휴대폰 요금.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어요. 12월이 되자 수진이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냉장고 문에 시간표를 붙여놓았죠. 오전 9시 기상 보고, 오전 10시 아침 식사 보고, 오전 11시 도서관 이동 보고. 매 시간마다 해야 할 일들이 빼곡했어요. 조사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 단어가 채팅창에 계속 떠올랐어요. 3차 송금, 3천만 원. 4차 송금, 2천만 원. 총 9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졌어요. 시험 기간이 왔는데 포기했어요. 과제도 미제출했죠. 교수님께서 메일을 보냈어요. 수진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답할 수 없었어요. 사건 보안 때문에. 그날도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또 급한 일이. 수진아, 이번엔 뭐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전문가 감정 비용이래요. 2천만 원만 더.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줘.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송금 스크린샷을 요구받았어요. 휴대폰 2대로 측면 촬영.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마트 무료식품 코너는 이제 익숙했어요. 빵과 우유를 챙겼죠. 부끄럽다는 생각도 무뎌졌어요. 수진 씨, 보고를 빠뜨리셨네요. 작은 실수에도 트집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보고 누락이 계속되면 즉시 구금 조치가 내려집니다. 구금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어요. 스스로를 피의자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범죄에 연루됐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나? 자꾸 자책했어요. 밤마다 통화가 왔어요. 새벽 1시, 2시, 3시. 내일 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위치 확인됐습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로봇처럼 따라했어요. 생각할 힘도 없었거든요.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물었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니? 목소리가 이상해. 괜찮아요.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얼마만 더 있으면 집에 와. 아직. 좀 더 있어야 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학업 문제예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날 밤에도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요? 최소 3개월은 더. 3개월. 또 3개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새벽 2시. 혼자 앉아 있으니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아니야. 나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달랬죠.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벌써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월 28일 새벽 3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던 통화음이 없었죠. 수진이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됐나? 스카이프도 연결이 안 됐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조용했어요. 정말 조용했죠.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수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시선이 책상으로 향했어요. 남색 일기장이 거기 있었죠. 몇 달 동안 제대로 쓰지 못했던 일기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일기장을 펼쳤죠. 속표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 버티지 말 것.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뭔가 터져나왔어요. 눈물이었어요. 나, 뭘 하고 있는 거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나는 지금, 글씨가 떨렸어요. 나는 지금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써내려가니 점점 명확해졌어요. 대사관에서 이런 식으로 일할까? 검찰에서 이렇게 돈을 요구할까? 내가 혹시 속은 건 아닐까? 의심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곧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진짜 수사기관이라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 마음속에서 계속 싸웠어요. 새벽 4시가 됐어요. 여전히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창문 밖을 봤어요. 호숫가가 보였어요. 벤치도 보였죠. 평소 같으면 누군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볼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수진이는 밖으로 나갔어요. 찬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호숫가 벤치까지 걸어갔어요. 평소에도 지나가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앉아봤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맑았어요.
정말 맑았죠? 언제부터 이렇게 숨쉬기 어려웠을까? 벤치에 앉아 생각했어요. 지난 4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봤어요.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왜 매번 돈을 요구했지? 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했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연 언니의 번호를 찾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하려는 거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7초 정도. 언니, 나 좀 이상해. 도와줘.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울음이 터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일기장의 그 글씨, 혼자 버티지 말 것. 선생님이 왜 그런 말을 써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수진이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지연 언니가 바로 연락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언니, 나 큰일 났어. 모든 걸 털어놨어요. 대사관에서 온 전화부터 돈을 보낸 것까지. 지연이는 조용히 들어줬어요. 수진아, 그거 사기야. 명확하게 말했어요. 진짜? 응.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다행히 돈은 안 보냈지만. 지연이가 설명해줬어요. 진짜 대사관은 그런 식으로 연락 안 해. 게다가 돈 요구는 절대 안 한다고. 수진이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학교 보안팀에 연락해. 그리고 경찰서도 가야 해. 지연이가 도와줬어요. 학교 보안팀에서 체크리스트를 줬어요. 전화 사기 피해 확인 사항. 하나씩 확인하니 모든 게 맞았어요. 대사관 업무 시간도 확인했어요. 주말과 야간에는 민원 접수를 안 한다고 했죠. 수진이가 연락받았던 시간들은 모두 업무 시간 외였어요. 이메일로 대사관에 신고했어요. 답변이 왔어요. 해당 사건은 사기입니다.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도 전화했어요. 가장 어려운 통화였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사기를 당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뒤에 어머니가 물었어요. 얼마나? 9천만 원 정도.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죄송해요.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그래도 말했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일단 건강이 우선이야.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경찰서에 가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그때 일기장 문구가 떠올랐어요. 혼자 버티지 말 것.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연 언니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날 오후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이수진 씨, 최종 보증금 2천만 원을 송금해 주세요. 여전히 권위적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싫어요. 처음으로 거부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안 한다고 했어요. 사기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사기라뇨? 이게 무슨... 그만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말을 하니 속이 후련했어요. 상대방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의 해방감을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끊어냈어요. 4개월간 이어진 악몽을. 그날 저녁, 지연 언니와 호숫가 벤치에 앉았어요. 고생했어, 수진아.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천천히 회복해 볼게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지연이가 웃었어요. 그래, 넌 강한 아이니까. 벤치에서 바라본 호수는 잔잔했어요. 몇 달 만에 제대로 본 풍경이었죠. 아름다웠어요.
3월이 되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됐죠. 수진이는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잔에서 김이 올랐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이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거의 0원에 가까웠죠. 하지만 작은 금액이 입금돼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급여였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적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남색 일기장을 펼쳤어요. 몇 달 만에 제대로 쓰는 일기였죠. 오늘 나는 도움을 요청했다.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배웠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다. 글씨가 차분했어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죠. 일주일 뒤 피해 예방 세미나에 자원봉사로 참여했어요. 다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4개월 동안 사기를 당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하지만 숨기면 더 위험해져요. 점점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저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어요. 덕분에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니까.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수진아, 밥 먹었어? 평범한 안부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죠. 네, 맛있게 먹었어요. 건강만 해. 돈은 천천히 벌면 돼. 아버지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빠. 뭘?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머니도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뭔 일 있으면 바로 말해라. 네, 엄마. 이번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호숫가 벤치에 혼자 앉았어요. 예전엔 외로워서 피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평화로웠어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어요. 값비싼 수업료였다. 하지만 이 기록이 누군가의 방패가 되길 바란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말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다. 일기장을 천천히 닫았어요. 바람이 불어 호수에 잔물결이 일었어요. 햇살이 반짝였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9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어요. 사람들의 소중함을,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진이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호숫가 전체를 비췄어요. 벤치에서 걸어가는 수진이의 뒷모습이 작아졌죠. 하지만 그 걸음은 단단해 보였어요. 미래를 향한 확신의 찬 걸음이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